MBC에서 스트레이트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된 부분 연결해갖고 조국 교수가 이제 이영훈에 대한 비판을 하고 결국은 이제 스트레이트 기자 폭행 뭐 욕설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제 박사 논문은 범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실제로는 제 박사 논문은 오래전에 이제 학부 때부터 그리고 20대 초반에 제 머리를 지배했던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80년대 후반에는 학생운동이 많이 7년? 그때 사실 뭐 여러 좀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사회과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성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식민지 반봉 건론, 식민지 근대화론 뭐 그 외에도 비슷한 형태의 원래 자본주의의 태생, 한국적 자본주의 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고 후에 이제 급격한 세계화 그다음에 IMF 터지고 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관련된 경제사학 쪽 학계가 많이 축소가 됐던 부분이 있죠. 사실 이영훈 교수는 지금 명예교수고 전 서울대 교수가 뭐 거기서 특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식민지사학하고 연결해갖고 나름 좀 독특한 뭐를 주장하는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반일 종족주의까지 이르게 된 거죠. 제가 뭐 갑자기 이런 이영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게 저도 여러 이론에 대해서 섭렵을 하면서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식민지 근대화론 부분에서의 몇 가지 태제들이 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사실 많이 고민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 지도교수의 지도교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속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볼루션의 개념들, 포메란츠, 자본주의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얘기들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입론을 세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영훈 이후의 가짜들, 좀 얼치기들, 그리고 소위 식민사학과 연결됐거나 아니면은 나름 자본주의라든가 경제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아집을 가지고 있는 전혀 학문적인 것과는 사실 많이 무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정돼 왔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제가 그때 공부했던 초기에 인류학도 공부하고 가족사도 공부하면서 했던 방식의 패밀리 히스토리 라이프, 패밀리 라이프 히스토리 방식으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뭐 조금 나름대로 내가 정리한 것은 좀 해야 되겠다. 뭐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됐어요. 뭐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입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영훈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야 진짜 관에 묻혀도, 그러니까 관에 묻힌다는 것은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에 극복해야 될 사람이 아직까지도 여기서 저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이 관련된 학문계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이게 이 논쟁을 하면서 극복해 왔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의 이런 관련된 학문이 천착하고 천박하고 얕기 때문에 이영훈유가 마치 대가처럼 행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영훈이라는 사람의 핵심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보고,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대 쪽에서는 일본의 여러 펀드들을 받아서 역사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쪽이라든가 펀드를 받아, 그게 뭐 친일이라고 뭐 거는 뭐 규정이 좀 다르지만은, 그러면서 이런 이영훈유와 아주 유사한 어떤 식민지 시대의 경제 발전, 문화 발전, 뭐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들 많이 선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이영훈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그럴 분 많이 없겠지만 이영훈가, 이건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쓴 뭐 인볼루션이라든가 자본주의의 다양한 발전,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제 박사 논문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제 이름 쓰면 PDF 파일이 바로 다운되니까 그건 되게 편해요. 뭐 요즘 같이 이제 박사 논문을 옛날처럼 뭐 책 이만큼 두껍게 해도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의 이 학문적 수준이 너무 이영훈도 극복하지 못할 정도다.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이 돼서 그렇겠죠. 관련해 갖고 앞에서 못했던 내용 한두 가지를 좀 더 붙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늘 주장했던 바대로 법무부는 탈검찰화가 중요하다. 그건 이제 뭐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도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글쎄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법무부의 조직 발령이 났는데, 그래도 법무부 검찰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검사들이 힘을 쓰는 것 같아요. 법무부라고 하는 데는 그냥 범죄 예방, 사법 행정 이런 부분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말 그대로 물론 저는 기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기소 그걸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법무부에 와서 이걸 하면 안 되죠. 그죠? 말하자면은 아주 일부, 뭐 그냥 검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아주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본말이 전도돼서 법무부의 주류가 검사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검사는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거고,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그런 권력을 갖지 않은 민간인들이 사법 행정을 하는 거죠. 관련된. 그게 막 개판으로 얽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꼴이 검찰공화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워낙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무부의 주 요직에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밑에 사람들 키우지 못하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변호사들, 꼭 저는 왜 꼭 변호사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만이 법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법을 몰라도 사법행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아직도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에서는 한 명의 검사도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는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기소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검찰, 대검찰청도 이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공안, 특수공안이 검찰의 두 조직인데, 특수통이 약진하니까 공안통이 중단, 뭐 이런 생각들? 글쎄,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안이라는 것은, 예전에 공안은 뭐냐면은, 대공, 선거, 노동, 이런 거예요. 사실은 왜 이게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거는 선거 관련된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고, 노동은 또 노동 관련된 부서에서 사건 행사하면 되죠. 대공은, 아니, 국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안 낸다고 하면 경찰서 하고. 실제로는 이것은, 어, 흔히 말하는 기득권자들이, 일원화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했고, 그거의 핵심적인 부분이 대공선거 노동이었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그리고 소위 빨갱이 조작, 간첩 조작해서 이 사회를 빨갱이 잡는 그런 메카시즘 강프로 만들어내는, 그게 대검 공안의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검 공안은 없어져야 되고, 다행히도 공공수사부로 바꿨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공수사부 정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노동이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노동부에도 사법 시스템이 있고 경찰권이 있고,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한 경찰도 있고, 엉뚱한 데에서 이런 힘을 쓴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대검 공안기획관이 참 웃기는 일을 했습니다. 공안기획관이라는 게 이게 뭐냐? 공안 정세 분석과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 유인 분석 평가, 남북 관련 협력 수사 기획처. 이게 하등 사실은 공안 정세 분석과 판단이 뭡니까 도대체? 왜 검사들이 이런 걸 하죠? 웃긴 거죠. 즉, 메카시즘의 열풍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거는 경찰에 있는 공안부서에서 말하자면 대공부서에서 하면 되고, 거기에 수사를 하는 거고, 단 검찰은 거기에 대한 기소만 하면 되는 거죠. 있다고 하면 대감 기소의 부서로서 하고, 수사는 당연히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정보 지원은 국정원에서 하면 맞죠. 이게 엉뚱하게 사용돼서 소위 말하는 검찰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화된 사회성에 맞도록 구시대적인 업무를 폐지해서 공안 기능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 얼마나 이 개판을 쳤습니까?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노동사건은 참, 실제로 검찰 공안부에서 다룬 사건의 90%가 노동사건이라고 합니다. 노동사건에 왜 공안부가, 그죠?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탄압해야 되는, 노동운동은 탄압해야 된다는 그런 객체로 생각했던 거죠, 지금. 즉,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직접적인 형태의 노사관계의 직접 교섭, 노동운동의 확대.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대검공안부가 경찰에 있는 정보과랑 합쳐갖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통로가 됐던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찰에 있는 공안부서도 노동 관련된 부서도 대폭 축소하고 정보국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아직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노동과 선거를 공안에서 분리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법무부도 마찬가지고요. 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던 게 영인 동부경찰서 사건인데, 데이트 폭력에 있는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방지법이 꼭 필요한데, 29살짜리. 그러니까 최근 헤어진 연인을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참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 폭력 스토킹 방지법,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이 피해자들은 보호가 필요한데 아직도 그냥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영훈 얘기를 하다가 좀 오래 갔네요.